네,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벌써 12월도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으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대비를 해서 내가 좀 환급 좀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거고, 또 3대 절세 계좌, 절세, 세금을 또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시장 자체가 최근에 주식시장이든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어서 이럴 때 어떻게 또 투자를 하면서 내년에 자산을 불리지라는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한 가지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해법, 또 내년의 투자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올해 세금 아끼고 또 내년 자산은 지키고 긴 호흡의 글로벌 투자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들을 하나씩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만나볼 전문가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함께 할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FA의 고준영 부지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재무 건강을 설계하는 IFA 고준영 부지점장입니다. 오늘은 진짜 돈 버는 계좌 절세 삼총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세 삼총사라고 해주시니까 관심이 확 가는데요. 네. 자, 그러면 부지점장님과 함께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절세를 하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지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함께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아이가 둘 있는 42세 직장맘입니다. 저축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소득이 오르면서 세금이 자꾸 늘어나네요. 연말정산 때 뱉어내는 돈 때문에 깜짝 놀랄 때도 많고요. 은퇴 준비도 해야 된다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까요? 자, 우리 아이를 키우고 계신 또 직장도 다니시는 우리 직장맘 시청자분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소득은 이제 조금씩 늘어나서 만족을 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소득이 오르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이런 또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부지점장님께서 절세할 수 있는 3대 계좌를 소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씩 네, 확인해 볼 텐데, 일단은 최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여기는 하나씩 다 가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ISA 계좌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ISA 계좌 설명하기 이전에 네네. 그 절세 계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예, 좀 좋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5천만 국민 중에 1,000만 명 이상이 된 거거든요. 그렇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출산율은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는 결국에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전체 근로소득이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국가 재정이 부담이 되면서 개인에게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줄이는 것 또한 수익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게 ISA 계좌, 연금저축 및 IRP, 그리고 저축성 보험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면 ISA 계좌는 지금 당장 내가 절세할 수 있는 계좌라고 보시면 되고, 연금저축 및 IRP 계좌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계좌, 그리고 저축성 보험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절세를 할 수 있는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절세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수준, 투자 기간, 자산 계획에 맞춰서 적절히 조합해서 활용하시면 절세 효율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3대 계좌, 절세할 수 있는 3대 계좌를 알려주셨어요. ISA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IRP, 예.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은 저축성보험.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은 네. 뭐 아까 말씀해주신 네. ISA부터 한번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네. 일단 ISA 계좌는 인디비주얼 세이빙 어카운트의 약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말로는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절세 계좌입니다. 네네. 그래서 흔히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거든요. 그 이유가 예금, 적금 같은 안전자산뿐만 아니라 펀드나 ETF 같은 투자 상품까지 한 계좌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성향이 바뀌더라도 이 계좌를 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고 다양한 상품을 손쉽게 이동시키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계좌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네. ISA 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하고 나서는 최소 3년의 의무 보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투자 활동을 하시다 보면 온전하게 이 절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일반형 계좌와 서민형 계좌로 나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반형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이 이자나 배당 소득에 있어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중에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을 해줍니다. 네네. 그리고 200만 원이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5.4%가 아니라 9.9%로 저율 과세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서민형 ISA 계좌 같은 경우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좀 더 상향이 돼서 좀 더 절세 폭이 크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이제 막 프리랜서로 시작하신 분들이 아직 소득이 안 잡혔다면 네네. 서민형 계좌를 빨리 만드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최근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배당 ETF나 배당 종목을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ISA와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배당 ETF는 주기적으로 뭐 월 배당이든 분기 배당이든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ISA 계좌를 통해서 운영하면 배당 수익을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절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ETF 배당 ETF를 투자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훨씬 더 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계좌를 보유한다면 복리 효과로 인해서 세금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ISA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려봤는데 뭐 이미 또 많은 분들이 ISA 계좌로 좀 옮겨 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나 뭐 배당 소득에 관련해서는 확실히 절세 효과가 있다. 네. 그것도 좀 직접적으로 단기적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ISA의 장점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연금저축이나 IRP 쪽도 살펴볼까요? 네. 일단 연금저축 계좌랑 이 IRP 계좌는 네. 이 고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 세트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친구처럼 항상 그쵸,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계좌고요. 핵심만 좀 설명드리면 두 개의 계좌에 연간 900만 원을 납입을 하시게 되면은 근로자 기준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6.5%인 148만 5천 원을 돌려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연봉이 5,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13.2%인 118만 원 정도를 이제 돌려받게 되시죠. 그래서 매년 꾸준하게 900만 원씩 납입을 하시게 되면은 확정적으로 약 연에 13%에서 16%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이 한 번 넣은 돈은 만 55세까지 뺄 수가 없습니다. 네, 인출할 수 예, 없죠. 묶여 있어야 되고 이 돈은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만 수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만약에 한 번에 받고 싶으시면 계좌를 해지를 하셔야 되는데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뱉어내셔야 돼요. 아, 다 내야 예. 됩니까? 그리고 또 다른 주의할 점은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1,500만 원 이상으로 수령을 하시게 되면은 그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이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49.5%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악화가 되면 건강보험료도 이제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지금은 아니지만 추후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인지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적연금도
지금 건보료를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적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네. 그래서 사적연금도 추후에는 이 건보료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IRP 연금저축은 요 합쳐가지고 한도를 아마 꽉 900을 채워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이 좀 계실 텐데 앞으로 그 이후의 상황도 알고는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함께 알아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로 저축성 보험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축성 보험은 그 ISA처럼 당장 절세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IRP처럼 연말정산 때 세금을 바로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일정 조건만 충족을 하면 발생한 수익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세금을 한 번에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또 보면은 네네. 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5년 이상 꾸준하게 납입을 해야 하고 계약 유지 조건은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계약 유지만 한다고 비과세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이 납입이 지속되어야 이 비과세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하고 네. 그리고 납입 한도 같은 경우는 연간 1,800만 원 이하 그래서 월로 치면은 150만 원 이하로 납입을 하셔야 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50만 원을 초과하게 되시면 비과세 조건에서 탈락하게 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납입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연금저축 IRP처럼 바로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는 아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드린 조건들을 충족하면 수익에 대해서 전체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 나중에 큰 부담이 되는 건보료에서도 제외가 된다는 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소득이 줄어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과세 혜택이 실제로 체감되는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걸 이제 들어보면 뭐 IRP, ISA 다 조금 단기적으로 절세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것들이라면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긴 시간을 갖고 조금 더 극대화된 이 마지막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시려는 분들 저축성 보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축성 보험은 연금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 보험에는 종류가 두 가지인데 일반적인 공시 이율로 굴러가는 일반 연금 보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펀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변액연금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변액연금 보험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최저 보증을 해주는 최저 보증 변액연금이 있고요. 네. 최저 보증을 해주지 않는 미보증형 변액연금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 금리가 낮은 시대에는 공시율로 굴러가는 일반 연금 보험보다는 이 펀드로 운영이 되는 변액연금 보험이 수익률이나 어떤 연금 액수 부분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보증 변액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펀드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네. 회사에서 정한 최저 보증 이율을 보증을 해주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연에 7%, 8% 최저 보증해주는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네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 분들은 이 최저 보증 변액연금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보증형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펀드 수익률이 그대로 이 계약자 적립액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ETF나 미국 지수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미보증형 변액연금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제 상품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성향을 잘 모르겠다 네. 하시는 분들은 이 미보증형과 보증형을 반반 섞어서 가입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걸 반반 섞어서 그러세요? 가입했고 월에 150만 원까지 꽉 채워서 네. 저는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변액연금이라고 하면은 뭐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모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다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향이나 구성된 것들이 좀 성격이 다르긴 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제 그냥 듣고 드는 생각은 어쨌든 연금이라는 건 길게 가져가면 안전을 좀 추구해야 되는 네. 성향의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보증형 연금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가요? 실제로.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안전한 걸 선호하는 경향이 그쵸, 있긴 한데 당연히 이 좋은 것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선호할 수는 없는 건데요. 어떤 일단 단점이 있죠? 보증형 변액연금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보증된 연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 있어서 제한을 걸게 돼요. 통상적으로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편입 비율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미보증형 변액연금과는 다르게 네네. 보증형 변액연금은 채권형 펀드에 의무적으로 비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50%에서 70% 정도로 채권형 펀드에 의무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퍼센테이지 주식형 펀드로 구성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펀드 수익률 면에서는 미보증형보다는 사실 많이 떨어지는 그렇네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상품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개인의 상황과 본인 성향에 맞는 알맞은 상품을 준비하면 되고 여력이 충분하시다면 두 가지 다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의 뭘 쏠림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혼자 하시기에는 힘드니까 전문가분들과 좀 상의를 하시면서 그럼 계좌에도 이렇게 전략을 짜서 분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해주신 절세계좌 삼총사 가입하려고 준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삼총사 절세 계좌를 모두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세테크를 반드시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재테크가 아니라 세테크입니다. 네. 그래서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기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저축성 보험을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니까 장기 자산으로 구분을 해서 두 개는 월 적립식으로 저축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는 자율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은 상여급이나 아니면 뭐 명절에 받은 보너스 등으로 연말에 한 번에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게 해서 이 세 가지를 다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계획을 세우시면은 훨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앞에 플러스가 보여야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세금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눈에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같이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돈을 모을 때 세금을 좀 더 줄이는 게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건강은 누가 지켜주나요? 의사 선생님이 지켜주죠? 재무 건강은 절세 계좌가 지켜줍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에 지금 준비하시면은 미래가 편안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고준영 부지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주식이든 뭔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막는 것도 우리가 수익률을 또 더 높이는 데 중요한 한 축이 되는 거죠. 오늘 절세계좌 삼총사 세 가지의 팁을 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노후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IFA의 고준영 부지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전문가 함께 모셔서 또 절세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 어떤 투자 포인트 알려주실지 두 번째 전문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FA의 김희철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들 달러 모으고 계시죠? 달러 모으기와 미국 지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김희철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미 힌트를 좀 주셨는데 달러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함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함께 이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궁금증, 고민이 있으신지 바로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환율 고공행진에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환율을 안정시키겠다고 난리던데요. 이렇게까지 오르는 시기에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되나 고민이에요. 꼭 달러를 사두는 게 좋은 건가요? 또 달러를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자, 달러가 지금 원달러 환율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거의 1,500원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또 돈을 벌고 자산을 늘릴 수 있을 만한 힌트를 좀 얻어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떨어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이 지금 계속 1,460원, 70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달러를 계속 저희도 모아야 하는 건지, 앞서서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도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네. 저희 부모님도 같은 고민하고 그러세요? 계십니다. 네. 네.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달러는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까?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부자가 하는 행동을 따라해라 그렇죠.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산을 지키고 그 자산을 불리는 사람들은 늘 같은 방식으로 행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환율 변동과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수입의 일부를 달러로 꾸준히 축적해 두는 습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이는 단순히 외화를 모아두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방어 전략이자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자산가들과 금융 소비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흐름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시중 5대 은행에 예치된 달러 예적금 잔액은 평균 약 600억 달러에 육박했고요. 이는 국내 투자자들이 환율 리스크 해지와 안전적 자산 보관을 위해 달러를 얼마나 선호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순 예금뿐만 아니라 예금보다 더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달러 보험도 올 한 해에만 1조 원 이상 판매액이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달러 자산을 일정 비율로 보유하는 것은 단순 유행이 아니라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안전판 역할, 글로벌 투자 기회를 넓히는 기반, 자산 포트폴리오 안정성 강화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전략입니다. 즉, 달러를 모으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하나의 습관이며 실제로 부자들이 선택해온 자산 방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궁금한 것이 모아야 된다라고 확답을 주셨는데, 그러면 부자들은 왜 그렇게 달러를 모았던 겁니까? 단순히 부자들이 달러를 모으니까 저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부자들이 모으니까 우리도 딱 모아야 된다라기보다는 네.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해보면 좋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금융 위기가 올 때마다 취약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굵직한 경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거의 동일한 패턴을 반복해 왔어요. 바로 환율이 급격하게 뛰어오르는 현상인데요. 그렇죠. 네네. 1997년에 이제 IMF,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년에는 코로나 충격과 같이 모두 같은 흐름으로 달러가 상승했습니다. 네네. 위기만 닥치면 원화 가치는 빠르게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모습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인데요. 네. 경제가 흔들리고 금융시장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위험한 자산에서 벗어나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선호하게 됩니다. 이때 선택받는 그 자산이 바로 달러가 되는 거고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위기가 올 때마다 달러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우리는 뉴스와 차트를 통해서 이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죠. 즉 부자들이 달러를 미리 모아두는 이유는 단순히 투자 수익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에 취약하다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경제 위기 대비, 환율 급등 방어, 자산 가치 보전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위기가 올 때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이고 우리나라 환율은 올라간다. 이런 상황을 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위기 때마다 진짜 어떻게 움직였는지. 사람들이 이제 위기가 올 때마다 달러를 사 모은다는 이제 다들 이해를 하셨을 네네네.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네. 사람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원화를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사고.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달러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환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고 달러를 계속 보유하다가 뭐 해외 여행이나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경제 위기를 우리는 3번이나 학습을 했거든요. 네. 이제 하나의 나라에만 투자할 수 있다면은 어느 나라에 혹시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미국이겠죠? 대부분 10명 중에 9분이 미국이라고 네네. 답변을 하십니다. 이미 모두가 달러를 모아야 된다고는 알고 계세요. 아, 그렇네요. 네. 어. 다만 실천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뿐이죠. 네. 그렇네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확 됐네요. 저도 네, 투자를 어디에다 하시겠습니까? 라고 미국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달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걸 느끼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뭐 거의 1,500원 목전까지 와 있다는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렇죠. 그 환율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달러의 고공 행진은 지속되진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게 이제 단일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글로벌 변수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미국의 기준 금리인데요. 금리는 자본의 이동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죠. 네. 현재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비교적 명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87%가 0.25% 인하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 이후부터 이어진 고금리 시대가 이제 종료된다는 신호로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기준 금리가 2026년까지 약 3% 정도로 안정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중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국제 금융 시장에도 위험 자산을 선호하고 달러 가치가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환경은 다소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처럼 1,600원, 1,700원까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1,300원대로 뉴 노멀이 이루어질 거다. 급등은 어렵지만 이제 쉽게 떨어지지도 않는 높은 레벨에서 장기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극단적인 상승보다는 금리 인하로 인한 달러 유동성 확대,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 회복, 1,300원대로 안정 구간이 형성이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은 1,300원대가 이제 기본적인 환율의 밴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달러를 이제 모으자라고 결심을 했다고 하면 지금 달러를 사놓으면 우리가 어쨌든 비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환율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떨어지면 이게 괜히 지금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그 부분을 참 많이 고민을 하는데 네네. 심리적으로도 부담감을 또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서민들은 달러를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네. 없잖아요. 왜냐하면 물건을 살 때도 다 원화로 카드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히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원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10월 달에 1억 원을 현금으로
들고 있었더라면 한 달 후인 11월 달에는 이 1억 원이 9,70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우리는 물가 상승률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네. 즉,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기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달러를 꾸준히 모아둬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달러로 좀 바꾸는 거는 제한되겠지만 수입의 일부를 달러화 시켜놓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중에는 환율보다 웃돈을 주고 환전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약간 씁쓸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점점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노후를 생각했을 때도 시간이 더 지났을 때를 생각했을 때도 달러를 미리 좀 챙겨 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셨어요. 아마 공감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법론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모아야 달러를 모아야 된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납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모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흔히 널리 알려진 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해요. 예. 달러 코스트 평균법이라고 하는데 환율이 2,000원이든 1,500원이든 1,000원이든 상관하지 않고 매월 동일한 금액을 꾸준히 적립식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네네네. 이게 달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융상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달러 예적금,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 그다음에 달러 보험이 대표적인 금융 상품이고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달러 예적금은 연 한 2%에서 3%의 이자 수익을 보장을 해주지만 기대 수익률이 낮다는 제한 사항이 있고, 네. 미국 주식 투자는 환전한 달러를 가지고 미국 자산을 직접적으로 사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따르고요. 달러 보험은 시중은행에 있는 달러 예적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인 약 4.5에서 5%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5년 이상 거치를 해야 된다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알맞는 금융상품을 선택을 해서 달러를 꾸준히 모아 가시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크게 세 가지 방법 정도를 알려드렸는데 시청자분들에게 맞는 상황의 투자 방법을 한번 골라보시고요. 자, 그럼 팀장님 마지막으로 달러 투자를 내가 진짜 하고 싶었는데 팀장님의 말씀을 듣고 좀 움직여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조언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매번 경제 위기 이후로 환율은 급등하였고 평균 환율은 상승하였습니다. 달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시대고요. 화폐의 국경이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달러는 더 많이 쓰일 것이고 원화 가치는 더 하락할 것입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금융상품을 선택을 해서 꾸준히 달러를 모아 가신다면 지금은 조금 힘들겠지만 10년 후에는 아마 웃고 계실 거예요. 이제 나의 월급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올바른 저축 습관, 투자 지식, 그리고 실천까지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더 나은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마지막에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인식은 했으니까 달러 자산을 늘려야 한다라는 인식은 했으니까 습관과 행동으로 옮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IFA의 김희철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달러 투자 이야기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함께 해주실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IFA의 윤성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에 대해서 안내 도와드릴 윤성훈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팀장님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눠볼지 윤성훈 팀장이 준비한 내용, 일단은 시청자분의 사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자분의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13월의 월급 얘기가 나올 때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연말정산이 사실상 또 하나의 급여라고들 하는데 저는 왜 매년 이렇게 돌려받는 금액이 적은지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올해는 제대로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좀 더 현명하게 받고 싶습니다. 절세 전략과 꼭 챙겨야 할 금융상품이 어떤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보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이거저거 자료도 내고 확인도 해봤는데 왜 나는 다른 옆에 있는 다른 동료보다 적게 받는지 궁금하다. 나는 뭐가 문제지?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성훈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연말정산 이제 준비 살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도. 네. 자, 일단은 이 연말정산이라는 게 뭔지 개념을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해법을 알아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개념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연말만 되면은 직장인분들이 각종 공제 준비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네네. 네. 간소화 자료는 챙겨야 되고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다 보니 매년 같은 스트레스를 반복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초년생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아주 기초적인 부분까지 차근차근 안내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왜 해야 하는지부터 어떻게 되는지까지 흐름을 좀 잡아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신 질문이 바로 연말정산이 정확히 뭐냐 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하면 국세청이 1년간 직장인에게 미리 떼간 근로소득세가 정확했는지 연말에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월급에서 세금을 뺄 때 간이세액표라는 표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떼가는데 이 금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1년 동안 소득과 공제 항목, 세액공제 가능 금액 등을 다시 종합해서 계산해 보면 실제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에는 돌려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적게 냈던 경우는 모자란 금액을 더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네네. 그래서 즉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세금을 많이 냈으면 환급받게 되는 거고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연말정산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금융생활을 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금, 보험, 신용카드, 사용 등 생활 속 다양한 항목들에 세금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준비하면 환급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이 괜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올해 낸 세금을 다시 바로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누락된 혜택 없이 훨씬 알차게 돌려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냈던 것들을 이제 다시 바로잡고 플러스가 마이너스 되는지 체크를 하는 이 과정인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연말정산 할 때마다 이제 궁금했던 헷갈리는 게 있는데, 소득공제라는 게 있고 또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고 이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매년 헷갈린다고 이제 많이 연락들이 오는데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핵심 용어들이 있어요. 네. 총급여,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 세액공제, 결정세, 기납부세 이런 것들이 네네. 있는데요. 예, 이름이 많아서 좀 어렵게 네, 느껴지실 헷갈려요.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흐름만 이해하시면 생각보다 좀 단순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예. 먼저 총급여는 원천징수 영수증에 이제 찍혀서 나오는 이제 1년 동안 내가 받은 총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여러 가지 소득 공제가 빠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연봉이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네. 뭐 국민연금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내고 고용보험료 같은 4대 보험료 같은 각종 공제 항목들이 좀 빠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 과정이 바로 소득공제예요. 아. 예. 이렇게 공제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해가지고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금액이 산출세액으로 좀 나오게 됩니다. 네네.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계산된 세금인 거죠. 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액 공제를 통해서 네. 세금을 한 번 더 절감해 줍니다. 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이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사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간 돈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걸 기납부 세액이라고 하는데 결정세액에서 이 금액을 빼주면 내가 돌려받는지 아니면은 더 내야 되는지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쭉 한번 이제 절차별로, 개념별로 정리를 해봤는데, 자, 그럼 이제 개념은 뭐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 요거를 판단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저희가 판단해야 되나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남는 금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고 네. 좀 말씀을 드렸을 네네. 거예요. 이 과세표준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 다르거든요. 네네. 예, 즉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어떤 사람은 6%의 효과가 나고 어떤 사람은 45%의 효과가 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나라 세금 구조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네네. 그래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시면 연말정산 방식이 훨씬 명확해지실 텐데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6%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최고 과세 구간인 10억 이상인 경우 무려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흔히 돈 많이 벌면 세금으로 다 나간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네. 실제로 고소득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추가로 더 벌더라도 반 이상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과세 표준을 낮추면 그대로 적용 세율도 내려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내야 할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즉 소득 공제를 통해 과세 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데요. 네, 이걸 절감할 수 있는 게 과세 표준을 좀 낮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소득공제 부분을 많이 늘려야 되겠네요. 소득공제를 해서 우리가 과세 표준을 낮춰야 일단 기본적으로 과세가 매겨지는 퍼센테이지가 낮아지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이 케이스들을 우리가 많이 늘려놔야 될 것 같은데 네, 소득공제 맞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네.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질문이 되게 좋으셨는데 사회 초년생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주택청약이 대표적인 금융 그렇죠, 그렇죠. 상품으로 좀 보실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하시는 게 주택청약입니다. 이 상품은 단순히 청약을 위해서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금융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공제 대상부터 정리해드리면 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해당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되고요. 네. 그리고 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배우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즉 앞으로 부부 중 한 명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택청약 납입만 꾸준히 하고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어. 변화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소득공제 혜택을 살펴보면 네. 주택청약 납입액 중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즉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30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해도 소득공제는 최대 120만 원까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계획적으로 납입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효율적인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서류 제출입니다. 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주택청약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은 자동이니까 그냥 납입액이 알아서 반영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연말정산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주택청약 공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홈택스 또는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서류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지 정상적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주택청약은 내 집 마련 준비 플러스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상품입니다. 자격 조건이 해당되신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뭐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 주택 청약을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아까 한 번 더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세액공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저희가 좀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세액공제는 이제 상품하면은 대부분 연금저축 계좌를 떠올리시는데 네네. 그건 앞서 고진영 부지점장님께서 네. 잘 설명해 주셨으니 저는 직장인분들이 정말 많이 놓치시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요? 네, 오.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먼저 공제 대상은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면 가능해요. 단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 집으로 전입까지 해야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또 공제 가능한 집의 기준도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이 됩니다. 역시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본 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네. 세액 공제율은 이렇게 총 나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시는 월세 세액 공제 17%가 공제가 되고요. 네.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부터 8천만 원 이하시 월세 세액 공제의 15%가 공제됩니다. 각각 종합소득 금액 요건도 함께 적용되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을 위한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니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팀장님 이제 또 저희가 이런 것들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분명히 시청자분들 중에 내가 아직도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면 뭐 하나는 있었는데요, 이런 건 몰랐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 꿀팁 좀 알려주시죠. 오, 역시 앵커님 좀 현명하신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제들이 많은데 그중에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연말정산할 때 누락된 서류나 항목 등이 있으면 납부 기한이 지난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략 2달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누락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팀장님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핵심 내용을 딱 3가지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연말정산이 이제 매년 해도 좀 어려운데 회사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신없고 그러시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로자분들은 이제 세세하게 회사에서 신경을 써주지를 않습니다. 네. 각 항목들 꼭 따져보시고 누락되어 있는 서류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절세하길 저는 바라는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성훈 팀장과 함께 연말정산 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잘 적용해 보시고 한번 절세하는, 이번에는 연말정산 한번 많이 환급 받아보자라고 각오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IFA의 윤성훈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